흔히 예비역들이 말하는 4대 보직이 있다. 공병, 81mm 박격포, 90mm 무반동총 그리고 155mm 견인포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죽음의 보직일까? 물론 어느 보직으로 빠지든 군 생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저 위의 4개 주특기 중 하나로 빠진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고생한다. 무엇보다 화력 덕후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크고 아름다운 KH-179 155mm 견인포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들 이런 말이 있다. 보병은 3보 이상 구보 그리고 3보 이상 승차. 맞는 말이다. 견인포의 경우 포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자주포는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155mm급 화포를 대한민국이 접하게 된 시기는 바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당시 1951년 미국으로부터 M114 155mm 견인포를 지원받아 운용하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91문의 M3 105mm 곡사포와 박격포로 무장한 포병 전력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M114 155mm 견인포는 1934년에 개발에 나서 1941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M2 중기관총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적들에게 막강한 화력을 선사해준 노장이다. 그러나 포신 길이가 3.62m 밖에 안 되어 짧은 사정거리는 큰 단점이다. 고폭탄을 쏴봤자 6km 밖에 안 되고 로켓 포조 추진탄을 사용하면 19km로 더 멀리 적을 타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전에서는 분명 뒤떨어진 물건이다. 잠시 로켓 포조 추진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겠다. 포가 발사하는 순간에는 일반 고폭탄처럼 날아가지만 발사 후 몇 초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뒤에 있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모터가 작동하는 순간 추진 장력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게 되어 기존 탄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 견인 보병에서는 RAP탄을 사격할 때에는 일반 장약을 같이 포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슈퍼파로라는 장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RAP탄을 발사하는 순간 후폭풍이 엄청나고 굉음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견인포의 방화근을 당기는 보수가 아니라면 사수, 부사수를 포함한 다른 보수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뒤로 빠져야 한다. 다시 M114 견인포 이야기로 넘어가자. 한국전쟁 후에도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는 북한. 아무리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책임진다고 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 전방에 배치된 북한 포병의 사정거리에 있다면 짧은 사정거리의 M114와 105mm M101 계열의 견인포로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1979년 미국에서도 M114 견인포를 퇴역시키고 M198 견인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1979년에 보급이 시작되니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쇳덩어리 견인포를 새로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폭탄을 쏠 경우 대략 18km, RAP탄일 경우 30km로 이 정도면 큰 발전이다. 그리고 1분당 2발을 쏠 수 있으니 분당 1발밖에 안 되는 M114에 비한다면 2배 더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치누크 같은 중형 헬기로 수송이 가능하다. 이것은 북한과의 포병 전력 격차를 줄이고 싶은 우리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2개의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M198 견인포를 구입할까 아니면 새로운 신형 155mm 개발해서 국산화시킬 것인가? 1978년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손발이 맞지 않고 자주 국방에 대한 욕구가 강해 병기의 국산화 계획을 전면 추진했다. 처음에는 미국과 공동 개발을 전제로 M114 성능 개량을 검토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턱없이 높은 기술료에 미국이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시제 제작과 시험 평가를 미국에서 해야 할 것과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국산화 의도는 좋았지만 누적된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 많은 엔지니어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명령이었기에 납기 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회사 간부들은 구속될 수 있고 직원들은 임금 한 푼도 못 받는 암울한 시대였다고 한다. 어쨌든 퇴역한 미군 보병 장교들까지 스카우트할 정도로 다급했던 대한민국 공돌이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1982년 개발을 완료했다. 정식 명칭 KH-179가 마침내 현역으로 배치되는 순간이었다. 왜 KH-179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KH는 코리아 하우이처를 줄인 말이고 179의 1은 최초를 의미 그리고 79는 사업 착수 연도인 1979년을 의미한다. M114 견인포의 포신 길이가 3.62m라면 179는 포신이 7.01m이다. 당연히 사정거리가 길어졌고 쇳덩어리 포신의 길이가 길어졌으니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M114가 대략 5.76톤이 나간다면 179는 89톤 밖에 안 나갈 정도로 1톤 이상 밖에 차이로 CH-47 치누크의 슬링을 통한 공중수송이 가능하며 C-230 수송기로도 운반할 수 있도록 나름 경량화에도 신경 썼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KH-179는 사수와 부사수 자리를 나눠 M114 견인포처럼 왼쪽 가신 끝에 앉아서 사수와 부사수 역할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전장이라는 극한 스트레스와 긴장 공포 상태에서 사수가 혼자서 편각, 사각을 장입하는 것보다 사수와 부사수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당연히 신속한 사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인가 M114의 이원과 달리 KH-179는 사거리 증대와 함께 제트기가 달려있는데 포신과 제트기의 조합으로 무게중심이 포륜을 중심으로 앞뒤가 균형이 잘 맞아 별다른 힘이 없이도 가신을 들기가 쉬워졌다. 즉 방열을 시작할 때 가신을 째고 포수들이 가신을 들고 바로 발톱을 가신 뒤에 고정시키면서 다른 포수가 자키를 뜨기 위해 분해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M114는 포신이 짧고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어 방열 시작할 때부터 보병들의 소중한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KH-179는 확실히 M198 견인포에 준하는 스펙을 가졌고 사단 및 군단 포병에 배치되면서 북한의 포병 전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여기서 견인포의 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 견인포병 출신 예비역들이 본다면 군 생활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기존의 네이토에서 운용 중인 155mm 탄을 사격할 수 있으며 좌측에 장착된 파노라마식 조준경을 사용하며 직접 사격의 경우에는 3.5배율의 LO 조준경을 사용한다는 교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다. 길고 아름다운 포신 위에는 제트기가 있다. 견인포를 보면 V자로 뻗어진 양다리가 있는데 가신이라고 한다.
이 가신이 포사격 후 후퇴 복저 시 견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가신으로 그 무거운 쇠몽둥이나 마찬가지인 포 몸뚱이를 어떻게 지탱할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견인포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견인포의 전체 모습과 155mm 견인포 방열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다. 포차를 견인포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포차를 견인포에 연결하고 이동 준비하는 동안 5번 포수들은 통신병과 측각수와 함께 포진지 정찰 및 차량 유도를 위해 먼저 투입된다. 이들을 정찰반이라고 부르는데 방탄조끼도 없고 적이 특작부대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견인포를 방열하려면 보병이 해당 섹터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상황하에 가능하다. 이것 바로 방열 훈련의 시작이다. 측각기병의 지시에 따라 포유도병이 포차를 유도해서 포자리와 포구 방향 및 방열 방위각을 대충 잡고 보병 인원들이 내린다. 그 다음에 가신을 벌리는데 밑에 혹한기 관련 사진의 가신 위에 네모 표시된 것을 자세히 보자. 뭔가 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철판이 가신에 걸려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바로 발사판이라는 것이다. 보통 포반장이 이 발사판을 들고 포륜 사이로 밀어넣는데 말이 좋아서 밀어넣는 것이지 투포환 선수 뺨치게 던져서 밀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 함정이다. 만일 발사판이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서 발사판 자리를 깊게 파서 발사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깐 발사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다. 만일 155mm 견인포 사진을 본 분들이라면 가신 양쪽 끝에 제설 트럭에 볼 수나 있는 넛가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보병에서는 저것을 발톱이라고 한다. 가신 양쪽에 있는데 저 두 개의 쇳덩어리를 가신 끝에 고정시키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반할 때 두 명이 들어야 한다. 별것 아니라 보이겠지만 무게 80kg 쇳덩어리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가신 무게도 여러 명이서 지탱해야 할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발톱을 제대로 고정 못 시키면 못 시킬수록 가신을 드는 포병 인원들은 자칫 허리가 나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포신의 무게 때문에 가신이 허공을 향해 붕 떠 마치 로봇 태권브이가 양팔을 뻗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왼쪽 조준경 자리가 사수 자리이고 오른쪽 조준경 자리가 부사수 자리이다. 사수는 편각을 담당하고 부사수는 사각을 담당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수는 포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역할이고 부사수는 포를 위, 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맨 아래 보이는 직사각 모양의 두꺼운 철판이 바로 발사판이다. 포반장이 측각기로부터 편각을 받는 동안 두 명의 포반원이 자켓수가 되어서 멋진 허리 돌리기를 해야 한다. 굵게 동그라미가 표시된 부분이 바로 중심축이다. 바로 저 부분에 두 개의 봉을 끼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눈물 나는 작업을 통해서 포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측각은 모든 포병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GPS를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측각수 출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나침반이 GPS보다 정확하다고 한다. 포병 방열에 있어서
측각수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M2 방향 틀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나침반이 들어있다. 그런데 저 방향 틀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주위 물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 특히 야간이나 안개 발생 혹은 우천 시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찰병들과 함께 출동하는 측각수는 포대 정렬 즉 방열을 하거나 훈련을 마치고 주진지 복귀 후 각 포상에 재방열할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이 측각수와 사수가 보조를 맞추는 동안 나머지 포반원들은 사수의 지시에 따라 포구를 돌려야 한다. 어떻게 돌리냐? 그냥 가신에 부착되어 있는 쇠몽둥이 지렛대를 꺼내 가신을 옮겨야 한다. 여기까지면 그나마 고생은 끝난 것이다. 왜 견인포가 군대에서 3D 업종인지는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5톤 군용 트럭으로 이동하는 것 빼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155mm 견인포 병들이 작은 105mm 견인포 병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사수와 5번 포수가 겨냥틀을 가지고 입씨름을 하는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 남아있다. 바로 발톱 뒤에 1m 정도 하는 쇠말뚝인 철줄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줄을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가? 소위 거대 해머로 내려 찍어야 한다. 철줄은 6개, 양쪽에 3개씩 박아야 하니 포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역일 뿐이다. 이건 뭐 하나하나가 다 막노동이잖아. M114A1과 비교한다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방열 방식은 M114A1에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KH-179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설명에 적힌 내용만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래도 한 개 포반당 11명에서 12명이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아봤자 8명 정도이고 예상치 못할 일로 인원이 한두 명 빠진다면 포수 1명이 2에서 3개의 임무를 도맡아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한다. 다만 자주포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위장막 칠 때이다. 3에서 4명밖에 안 되는 자주포와 비교할 때 7에서 8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견인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방열만 완료되면 적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수 있을 다양한 탄을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견인포도 포병으로서의 독보적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기동력을 중시하는 현대전에서 KH-179는 포병들에게는 훌륭한 전투지원 화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고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5톤 포차를 타고 포진지로 이동 시 필요 공간이 꽤나 넓고 차량 견인에 소요되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플러스 이동에서부터 방열까지 적이 공격에 취약하다. 연평도 포격에서 K9 자주포가 아니라 KH-179였다면 아군 포병들은 적의 화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이고 결국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적의 지휘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격을 받으면 어디서 받았는지 파악을 할 텐데 자주포들은 공격 후 신속하게 이동하면 그만이지만 견인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견인포가 포탄 사격을 하려면 발톱자리를 곡괭이와 삽으로 깊게 판 후 가신에 고정된 발톱을 집어넣고 철줄을 박은 후 다시 획으로 묻는다.
이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 낭비다. 땅 상태가 양호하면 곡괭이나 삽질을 하기에는 편할 것이다. 하지만 땅 속에 굵고 거대한 돌들이 묻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혹한의 날씨 역시 견인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날씨의 땅은 곡괭이로 파도 잘 안 파질 정도로 단단하고 오히려 곡괭이가 부러지기 십상이다. 군장이나 자주 포병 출신들이 견인 포병 출신 앞에서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푸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거의 1m에 달하는 대모신 철줄을 발톱 뒤에 박는 이유는 포탄 사격 후 포가 뒤로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다.